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고단한 하루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챕터씩 책을 리뷰해드리고 있는 저는 리뷰와이즈TV의 강성무입니다. 고단한 하루의 끝, 저와 함께 책의 여정에 빠지면서 마무리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예, 오늘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리뷰하고자 합니다. 19세기의 동서고금의 역사가들은 민족, 가문, 왕조, 사회, 지역, 국가와 같은 그러한 대상들을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되어서는 이러한 작은 단위보다는 인류의 큰 덩어리, 즉 문명에 대한 역사 연구를 진행하는 역사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슈팽글러와 아놀드 토인비가 가장 눈에 띄는 학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을 역사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던 이 사람들, 문명사를 연구한 역사가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지금부터 아놀드 토인비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가 아놀드 토인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학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놀드 토인비에게 학문적인 영감을 주었던 슈팽글러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팽글러는 베를린 대학교와 뮌헨 대학교에서 수학과 자연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니체와 괴테를 좋아했어요. 어쩐지 수학하고 자연과학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죠. 네. 이후 역사, 철학, 건축, 미학, 정치학에 이르는 방대한 학문적인 업적을 쌓았던 천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예요. 그런데 이 천재 슈팽글러가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너무나도 난해하고 난잡한 문장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식인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책이 바로 이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이에요. 한 권 안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미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자기가 조예가 깊었던 학문이란 학문을 다 짬뽕해서 믹스를 시켰어요. 그게 바로 서구의 몰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의 핵심을 어렵게 한 문장으로 추려보자면 이겁니다. 서구 중심의 역사관을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구 중심으로 그리고 서구의 문명에만 집중적으로 그 역사 연구에 투자를 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단골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죠. 바로 랑케입니다. 랑케가 이 서구 중심의 역사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왜냐면 그는 서구 문명만 들이다 팠습니다. 그가 뭐 고대 근동 문명에 대해서 판 것도 아니고 중국 문명에 대해서 깊이 판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남미 쪽에 뭐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그런 문명에 대해서 깊이 판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의 시야는 굉장히 서구적으로 좁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럽의 역사학자들이 랑케의 그 견해를 많이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랑케의 견해를 많이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그런 좀 랑케식의 서구 문명 중심의 그 사관에 젖어들게 만드는 하나의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팽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서구 문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희망이라고 여기고 인류의 유일한 문명이고 인류의 유일한 도덕적인 문명이라고 여겼던 이 서구 문명은 몰락하고 만다 라고 보았던 사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문명에 대한 그 아주 비관적인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슈팽글러입니다. 토인비는 이러한 슈팽글러의 서구 중심주의를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동참을 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채택합니다. 그는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인류사를 연구하고 기술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을 지켜보면서 토인비는 문명의 역사를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서구 문명만 문명이 아니라 인류에 있는 다양한 문명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역사서술로 남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1921년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해서 1930년부터 이 방대한 역사저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4년 첫 3권을 출간하고 1954년에 마지막인 10권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도와 지명색인을 수록한 11권, 그리고 역사 연구가들의 비판에 대답하는 12권까지 포함해서 무려 12권을 이제 역사저술을 남기는데요. 무려 40년 동안 이 역사저술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역사저술의 제목이 뭐냐? 바로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이에요. 역사의 연구는 단순한 세계사가 아닌 문명의 백과사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멸했거나 살아있는 모든 문명을 탐사했고요. 그리고 인명과 지명에 대한 색인을 별도의 책으로 펴냈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조사합니다. 내용은 거의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술과 분석이고 철학이나 이론을 펼치는 데 쓴 지면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스승인 슈팽글러가 너무 많은 그런 학문적인 스펙트럼을 책 한 권에 쏟아붓다 보니까 너무 난해한 책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토인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역사 사실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고 나머지 곁가지들은 쳐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과 그에 대한 서술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예증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증을 붙이고 또 붙이다 보니까 책의 분량이 무한정으로 늘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역사의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이에요. 너무 방대하다, 너무 크다, 볼륨이. 그것이 바로 역사의 연구가 가지는 거의 유일한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역사 연구가가 아닌 이상은 요약본을 주로 보죠. 그런데 요약본 두께도 상당합니다. 거의 한 600, 700페이지 되는 그런 두꺼운, 정말로 이 책은 와, 잡기만 해도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요약본을 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방대한 저술을 저술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토인비는 20개가 넘는 문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런던 왕립국제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제문제대관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해요. 그 발간 팀에 이 아놀드 토인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문제대관은 이슈가 된 지역에 대한 연례조사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지역이 서구에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양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쪽 북미라든지 남미에 있는 그 문명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죠. 단순히 서구 문명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이목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학문적인 토대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국제문제 대관 저술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때 수집한 그 문명에 대한 정보들을 자신의 역사서술의 사료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역사의 연구의 주장에 대한 예증 자료를 효과적으로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토인비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토인비는 역사는 기록이고 과학이며 예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의 연구는 문명의 탄생과 성장, 쇠락과 해체의 과정과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술함에 있어서 토인비는 문학적인 표현을 즐겨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연구가들에게 역사와 문학을 너무 뒤섞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혹평을 많이 들어야만 했죠. 그러나 그런 혹평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문장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역사는 기록이고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그 토인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라고 여겨집니다. 토인비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서 문명의 흥망성쇠를 지배하는 일반 법칙을 찾아서 흥미로운 드라마를 만드는 방식으로 문명의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토인비는 대륙마다 문명의 발전 수준이 다르다. 문명의 발전 수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특정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도가 뭐냐면은 서구 문명은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고 그리고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지만 서구 문명 이외의 지역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로 다른 역사의 그런 진보의 속도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 인종설. 요즘 들으면은 기급할 만한 일인 것이죠. 인종설. 인종에 따라서 문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 그리고 문명의 발전 수준이 달라진다. 이건 인종 때문이야 라고 여기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환경설. 그 문명이 속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뭐 열대기후냐 온대기후냐 아니면은 강력한 군주가 지배하는 환경이냐 아니냐, 뭐 이런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 문명의 발전 수준이 다르다라고 여겼던 그런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인비는 이 문명의 발전 수준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특정 지을 수만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인종설과 환경설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 변화와 다른 문명에 대한 대응 방식과 그 과정에서 문명 내부에 형성되는 집단적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도전과 응전의 패러다임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문명의 발생과 성장, 쇠퇴와 소멸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 안팎에서 생겨나는 도전과 응전의 성패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토인비의 이론에 따르면 문명은 외부 환경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인 응전의 산물이며 탄생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라고 주장해요. 문명은 응전에 성공을 하면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이 응전에 실패하게 되면 쇠퇴하고 실패한 응전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쇠퇴의 길을 걷는다라고 보았습니다. 해체의 길을 걷는다라고 보았어요. 토인비는 이러한 그의 도전과 응전 패러다임의 타당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사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시를 합니다. 제 아무리 유시민 작가여도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방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강의 이론적인 토대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이 책은 가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인비는 문명이 만나는 도전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척박한 땅이 주는 자극. 그러니까 이 도전이라는 걸 5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척박한 땅이 주는 자극, 척박한 땅.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땅이 주는 자극. 그리고 갑작스러운 외부의 공격, 전쟁 같은 거겠죠. 외부의 계속적인 압박, 뭐 요즘 미중 무역전쟁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 내부 집단에 대한 제재, 이 5개를 문명이 만나는 도전의 5가지 유형으로 봤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전혀 없으면 인류 문명은 성장 없이 정체하고 말아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도전은 문명의 붕괴를 가져오지만 지나치지 않을 수준의 적당한 도전이 문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명은 응전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일까요? 응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토인비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관계에 의거해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회의 진보는 언제나 개인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여기서 개인은 모든 그런 각자의 그 개개인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의 천재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소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나 소수의 창조적 천재가 있으며 그들은 비창조적 다수자가 자신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에만 사회적 창조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창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탄생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면 문명이 탄생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창조적 다수자가 창조적 소수자를 모방하고 따르는 현상을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미메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을 해요. 미메시스. 이 미메시스가 뭐냐면은 모방, 아니면은 카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인 소수자가 미메시스를 창출을 하면 사회는 응전에 성공한다고 봐요. 그리고 문명이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창조적 소수자가 창조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토인비에 따르면은 이 창조적 소수자가 타락하게 되면 비창조적 다수자가 미메시스를 철회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카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메시스라고 불러요. 네메시스는 화를 내며 비난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를 내며 비난한다. 창조적 소수자가 창조력을 잃고 지배적 소수자로 타락을 하게 되면 다수자는 미메시스를 철회하고 소수자에게 폭력으로 맞서면서 사회는 응전 능력을 급격하게 잃고 혼란에 빠지며 문명이 쇠퇴일로로 걸어간다 라고 그렇게 토인비는 설명을 하죠. 그렇다면 왜 창조적 소수자는 창조성을 잃고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냐? 왜 그들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냐? 왜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꼰대가 되는 것이냐? 토인비는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우상화 현상 때문이다 라고 토인비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당신이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정은. 여러분, 김정은이 자신의 그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교육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세뇌 작업을 펼치잖아요.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통치에 대해서 그 통치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힘을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은 우민화 정책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자신이 지배자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자신을 우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과 사람들의 사고를 조작하는 수준까지 이르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창조적 소수자는 지배적 소수자로 타락하게 돼버리고 그것이 바로 이 비창조적 다수자의 네메시스를 이끌어낸다라고 보는 것이죠. 토인비는 개인 문명의 흥망성쇠를 추적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 문명의 공간적인 접촉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거죠. 네. 동시대 문명의 만남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거의 언제나 도전하는 쪽이 공격적이고 응전하는 쪽은 희생자가 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공격을 받으니까요. 역사는 과거를 탐사하지만 그들의 눈이 향하는 곳은 현재와 미래인 경우가 더 많죠. 토인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 문명 중심으로 세계사를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슈팽글러의 이론에 전적으로 찬성했지만 서구 문명의 미래에 대해서는
슈팽글러와는 다른 결론을 내려요. 물론 토인비도 서구 문명의 몰락의 위험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서구 문명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한다? 1차 세계대전 겪었지? 2차 세계대전도 겪었지? 너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계를 해요. 서구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더 도덕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믿는 것은 무지와 오만의 산물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난을 합니다. 다만 토인비는 서구 문명이 내부에서 발생한 새로운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봤어요. 근대화가 더 많이 진전된 나라일수록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크게 발전한다라는 사실에서 희망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토인비의 역사 패러다임은 지배계급들에게는 매우 구미가 당기는 주장들입니다. 그는 문명의 출발점을 창조적 소수의 천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으로 보는 것이죠. 그들의 사상의 동지화는 비창조적 다수자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더 크게는 문명으로 발전한다 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창조적 소수자들이 그들의 창조성을 발전시키느냐 아니면은 지배적 소수자로 도태돼 버리느냐에 따라서 문명의 흥망성쇠가 일어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토인비의 이론은 지배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피지배 계급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인비는 이 피지배 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았을까? 지배자들의 타락에 응전하는 또 하나의 역사 주체로 봅니다. 토인비는 이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이들도 역사의 주체로 바라봅니다. 토인비의 이론은 언뜻 보기에는 지배층을 대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지배층이 피지배 계층의 응전에 패배해서 실각하지 않도록 그가 처음에 가졌었던 선한 마음을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을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표현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이 역사 8장을 읽으면서 토인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창조적 소수자들이 결국 타락하게 되면 지배적 소수자가 되고 그것이 피지배 계급의 네메시스를 발산시켜서 결국에는 문명 자체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전과 응전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나갔어요. 끊임없는 도전이 인류의 문명을 괴롭혔고요. 그리고 인류의 문명은 끊임없이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면서 자신의 그 캐파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문명은 발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저희들의 인생에 좀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저희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죠. 굉장히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그런 도전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무릎 꿇고 승응해 버리던가 아니면 그 도전을 뛰어넘어서 응전의 성공을 보여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전들에 굴복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다면 우리의 삶도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나가듯이 우리의 삶도 그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인해서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